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영국에 도착했다. 영국 군인들이 백신 예방접종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도왔고 백신의 수송도 도와줄 것이다. 최전방 의료진과 80세 이상의 인구, 요양원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화이자와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인 4천만 도즈를 계약했는데 연말까지 10분의 1 규모인 400만 도즈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첫 예방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은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받게 되는데요. 90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내년에 100살인 그의 남편 필립 공도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영국 여왕 역시 우선순위 특혜 없이 순번에 따라야 한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전 세계인들이 1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온 백신이 영국에서 처음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상당히 많은 영국인들이 접종을 맞지 않겠다며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백신을 둘러싼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 시위자 중 한 명은 코로나19 자체가 하나의 사기극에 불과하다. 정부가 경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소리쳤다 보도했습니다. 데니얼 프리먼 옥스퍼드대 임상심리학과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믿고 있고 4분의 1 정도가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프리먼 교수가 말하는 음모론은 각국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조작했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인들의 추적 가능한 초소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려 하고 있다 등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단체 QAnon에서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자극적입니다. QAnon은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적인 셀럽들과 헐리우드 유명인사,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비밀리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정의의 사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리에 전투를 벌이는 중이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아직 죽지 않았고 QAnon의 Q로 활동하고 있다 라며 황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이들은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90%가 넘는 예방 효능을 지닌 백신을 승인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이들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10명 중 4명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 사이 미국 성인 12,648명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40%가 지금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있다면 맞겠느냐는 질문에 안 맞겠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확실히 맞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는데요. 설문조사 시기가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후였음에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화이자는 95%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모더나는 94.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음에도 무려 40%가 백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0월 15개국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의사를 물어본 설문조사를 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백신을 맞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놀랍게도 한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억 도즈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국가 국민들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부터 투명한 공개 정보를 통해 국민들과 완벽한 소통을 해내며 신뢰를 얻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선택한 백신과 백신 구매 타이밍이 미국이나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선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을 통해 사람 세포 내로 전달된 표면항원 유전자가 체내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합성하여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은 오래전부터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도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본과 미국, 영국이 가장 먼저 들여오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상용화된 전례가 없는 메신저 리보핵, mRNA를 활용하는 등 최신 기술로 만든 백신입니다.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대 8도에서 3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는 달리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에서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반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 냉장고 온도인 2에서 8도에서는 최대 5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영하 70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연된다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액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AZ1222 1000만 명분을 한국에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공중보건의 긴급한 요구에 부응해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투여받은 시험 참가자 에드워드 오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믿어도 되는 거죠. 결과를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전했습니다. 또한 BBC, 가디언 등 해외 주력 언론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다른 백신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상업적 파트너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화이자 백신보다 5분의 1, 모더나 백신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세스 버클리 가비 협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로도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어려움 없이 배포가 가능한 이상적인 백신이다 평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자체도 신뢰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스웨덴의 아스트라 AB와 영국의 제네카가 합병에 탄생한 다국적 제약회사로 거듭났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분열을 겪기 마련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떠한 소모적인 경쟁이나 분열도 겪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회사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복지, 평등을 중시해 공공의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사를 뒀으며 전체 임원수는 7만 명에 달합니다. 2018년에만 6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R&D 결과를 독점화하고 특허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대신 연구 결과를 적극 공개하면서 바이오벤처, 의과대학 또는 다른 제약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한국과 깊은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레이프 요한슨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은 우리는 한국이 바이오헬스를 우선 투자 산업으로 꼽았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받아들였다. 우리가 한국의 바이오헬스 전략과 협력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스웨덴은 함께 혁신을 하면서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한국을 극찬하며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는 1단계로 국민의 60% 3천만 명 분량 백신을 우선 확보할 것이다. 나머지 40%는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3상에 진입한 물질 10개 중 4개는 중국 업체다. 중국 업체 백신도 3상에 진입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선진국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관련 업체들과 우리 보건당국이 협의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즉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게 됐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중국산 백신을 수입해올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우한 폐렴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서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인 한국 기업들을 배척하고 일본을 선택했다가 여의치 않았는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베트남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135개 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이다. 뒤를 이어 일본 593억 달러, 싱가포르 498억 달러, 대만 324억 달러, 홍콩 234억 달러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의 20.8%를 차지하는 등 한국은 2014년 이후 매년 60억 달러 이상 꾸준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진출 초기에는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했었다가 2009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마련하면서 전기, 전자 관련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2014년, 2017년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2015년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복합단지, 2016년 LG 하이퐁 캠퍼스, 2018년 효성화학공장 등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이 확대됐다. 그러나 환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베트남 항공사들은 지난 2월 말 한국행 결항을 결정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로 한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고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다가 한국발 여객기의 경우 대도시와 차량으로 최장 12시간 이상 떨어진 공항 2곳에만 내릴 수 있도록 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게 됐다. 그러자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베트남으로 이동, 배치해야 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예외 없이 2주간의 시설 격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완고한 태도에 한국 정부와 박노한 베트남 대사 등의 노력으로 한 달이 지나서야 삼성과 LG가 베트남 공장에 수백 명의 직원들을 급파할 수 있게 됐다.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을 막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배려로 예외 입국을 허용해준 것인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총 GDP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배려라는 표현이 무색하기만 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삼성과 LG 소속 엔지니어 약 400여 명이 전 세계를 통해 베트남에 배치됐고 추가 파견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베트남 응우옌수완副총리는 지난 23일 아베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우한 폐렴 통제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질병 예방과 통제에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듯 반한친일 전략을 펼친 베트남이 최근 한국 기업들의 우한 폐렴 진단키트 공급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베트남은 뒤늦게 우한 폐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3월 31일 현재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우한 폐렴 전국적 유행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은 사실상 중지되며 주민들의 이동도 15일간 금지 수준에 가깝게 통제된다. 이에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키트를 제공받아 사용 중이며 20만 개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트론바이오, 진매트릭스 등은 최근 베트남 등에서 진단키트 공급 요청이 쇄도해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 달라고 하는지. 한국의 우호적인 게 아니라 돈의 우호적인 나라였나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조건으로 제공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 하노이, 경제 중심지 호치민에 대한 봉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베트남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트남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4.9%. 베트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이 4.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6.5%에서 1.6% 이상 하락한 것이다. WB는 중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유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발발은 세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특히 제조업과 관광 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기적으로 베트남 성장률은 2021년 7.5%로 반등하고 2022년에는 약 6.5%로 수렴해 외부 수요 개선과 서비스 부문의 강화, 농업 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장기 예방 및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하고 질병 통제하면서 거시 경제 보장하기 위해 긴급 투자 솔루션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면서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82% 나타내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베트남이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삼성마저 떠났다. 베트남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에 등에 칼을 꽂았다. 공산당은 상종 않는 게 상책이다. 베트남의 중국 대체로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다시 한번 베트남 대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이 베트남에 세계의 공장 지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베트남인가? 정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외교학원 세계정치연구센터 스잔 주임의 심층 분석을 정리해봤다.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높은 한편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외 무역 조건도 유리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1년의 조약을 체결해 거의 무관세와 다름없다. 2019년 10월 2일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마저 떠났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스잔 주임은 베트남 현지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전한 건 스마트폰 라인 전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공정의 일부일 뿐이다. 베트남 공장 이전 이후에도 업스트림 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장 이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2020년 삼성 휴대폰의 20에서 30%는 ODM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DM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생산 등을 모두 주도한다는 점에서 OEM과 다르다. 스잔 주임은 중국이 바로 이 ODM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간 20에서 30%에 달하는 스마트폰 생산을 ODM으로 돌리겠다는 말은 곧 대부분을 중국 대륙에 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산업이 하이테크에 속한다면 노동집약형인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의 현지 생산 라인을 돌아보던 중 가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소개했다. 베트남 현지 가구 공장 사장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지에 제대로 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돼 완전한 현지화 생산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점이었다. 사장은 베트남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 가능한 것은 맞지만 모든 걸 조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운송하려면 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장용 종이박스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 공장에서 수급하는 종이 판자는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가? 스주임은 위에 언급한 스마트폰과 가구 공장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장 베트남 이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인건비와 관세 정책이 강점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중국